지금 불 질렀어 라고 알립니다. 이 모습도 다 녹화가 돼 있었어요.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 벽에 기대서 통화를 하면서 진짜 소름인 건 불이 제대로 타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모습 다 찍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2015년 8월 23일 새벽 0시 25분경이었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화재 신고가 한 건 들어와요. 아파트 1층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신고였습니다. 바로 119가 출동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했고요. 17분 만에 내부를 태우던 불이 꺼져요. 대원들이 내부를 살펴봤는데 안방에 한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53세 박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화상을 입고 있기도 했고 연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오전 7시에 매연에 의한 질식으로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집에서 이제 화재가 났던 부분이 안방이었어요.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안방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이 판단을 했던 건 뭔가 이 내부에서 전기 누전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이 났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그렇게 실화로 판단을 하고 이제 국가소 감식을 시작했는데 감식을 해보니까 전기 누전으로 보이는 정황은 일단 없었고요. 담배꽁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실화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경찰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서 박 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바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이런 사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배우자부터 의심을 해보죠. 박 씨에게 당시 나이 53세의 아내 한 씨가 있었어요. 불렀을 때 어디 있었냐? 경찰이 물어보니까 사건 시간대에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119 구조대가 이 남편을 박 씨를 구조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 한 씨가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당시에는 막 남편을 보고 왜 이렇게 됐냐 막 울면서 흥분하기도 했었어요. 일단은 화재 당시에는 이 사람이 집에 없었으니까 범인일 가능성은 이제 당장은 낮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 침입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 CCTV를 싹 다 살펴보거든요. 근데 특별히 외부 침입자나 정황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타살이 확실해 보이는데 범인을 유추해낼 수 있는 단서나 의심되는 용의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대로면은 이제 수사 진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파트 주차장 CCTV는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받아보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블랙박스는 좀 얘기가 다르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건 당시에 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들을 다 조사하려면 일일이 차주들에게 연락을 해서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수십 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얻어내요. 여기서 뭔가 찾아낸 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 보람이 있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블랙박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재가 경찰의 예상대로 누군가 계획한 그것도 예행 연습 끝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다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러면 대체 범인이 누구냐? 경찰이 확인한 범인은 2명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남성이 한 명 있었고요.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처음에 경찰이 두 사람을 딱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냥 외사촌 관계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 블랙박스에 잡힌 두 사람. 일단 여성은 화재로 사망한 박 씨의 아내 한 씨였습니다.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던 그 남편의 사고를 보고 오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외사촌 관계였다는 그 남성은 한 씨의 내연남이었어요. 외사촌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죠. 근데 지금 두 사람이 CCTV에 안 잡혔단 말이죠. 어떻게 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또 그때 당시에 집에 없었다고 했던 아내 한 씨는 또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지 사건의 숨겨진 진실, 이들이 대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사망한 피해자하고 아내 한 씨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망한 박 씨 그리고 한 씨는 2008년 8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요.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돼요. 피해자 박 씨는 당시에 초혼이었고요. 한 씨는 재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늦은 나이에 짝을 찾게 된 거죠.
박 씨는 직장인으로 일을 했고 한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면 이 한 씨의 내연 관계, 이 최 씨와의 내연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됐던 거냐.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계기도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2002년 4월경에 광주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만나서 내연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나요? 그 당시에 이 여성 한 씨가 전 남편과의 혼인 생활 중이었는지는 뭐 판결문상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최 씨, 그 남성이 당시에 유부남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이가 셋이 있는. 그래서 이제 내연 관계다라고 판결문에서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택시 기사와 승객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2008년에 한 씨가 울산으로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박 씨를 만나게 되면서 동거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내연남 관계였던 최 씨하고는 연락이 중단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2013년 10월에 두 사람이 SNS로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2013년이면 한 씨가 그 피해자하고 2010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혼인 생활 중에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 범인, 아내 한 씨의 주장으로는 이 박 씨와의 결혼 생활이 되게 불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박 씨가 술을 되게 자주 먹었는데 술 먹고 집에 올 때마다 폭언을 하고 나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긴 했었나 봐요. 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적도 있었고 이 집에서 맨날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살림살이 깨지고 이러니까 이웃들도 이들 부부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내연남인 최 씨에게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또 이제 한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2015년 7월경에 한 씨가 한 차례 이제 이혼을 요구했었대요. 박 씨는 이혼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살인을 결심한 거죠. 박 씨가 술 취한 틈에 죽여야겠다.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살해했다라는 건 사실 이 두 사람의 이 내연 남녀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살인의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있었거든요. 한 씨 직업이 이 아내 한 씨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잖아요. 한 씨가 박 씨에 대해서 보험을 무려 14개나 가입을 해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한 시기도 특정 시기에 다 이제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사망하게 되면 한 씨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무려 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내연남 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단순히 남편의 어떤 폭력으로 인해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불화 때문이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진실인지는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그렇게 살인의 결심을 하고 나서 8월 초부터 자신들의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살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2015년 8월 22일 토요일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연남 최 씨가 일단 지인한테 자기가 이제 원래 쓰던 휴대폰을 줘요.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이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끊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뭔가 걸려서 경찰이 기지국수사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알리바이를 조작해 놓는 거죠. 나는 여기 있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광주에 살거든요. 광주에서 그 내연녀 한 씨의 집에 있는 울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도착해서는 미리 준비해뒀던 대포폰으로 한 씨에게 연락을 했고요. 한 씨는 차를 가지고 나와서 뒷자리에 최 씨를 태우는데 최대한 몸을 숙이고 뒤에 앉아 있어요. CCTV 안 찍히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 아파트에 왔다라는 흔적 자체가 남질 않잖아요. 그렇게 한 씨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다가 차를 주차해요. 사각지대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범행을 준비하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CCTV 영상을 자신들이 확인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정 입구 쪽에 있는 한 주차칸에다가 차를 대면 차의 앞부분만 찍히고 뒷부분은 촬영이 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본인들의 말로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회를 본인들이 만들었겠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놈들이었다면 저의 생각이지만 어떤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파악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주차칸에 차를 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그 집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올라갔냐. 앞에만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 씨가 뒷좌석 의자를 넘어서 트렁크로 이동을 해서 트렁크를 통해서 차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한 씨의 집에 들어가기로 모의를 해요. 한 씨 부부집이 1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아파트 CCTV에 절대 안 찍히는 거죠. 오후 4시 19분경 최 씨는 트렁크를 통해서 차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벽 쪽에 바짝 붙어서 몸을 숙이고 이동을 합니다. 아파트 옥상 쪽 계단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서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박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씨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상대로 그날 박 씨가 술 취한 채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시각이 오후 9시 19분경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내연남 입장에서는 그 계단에서 5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단 한 번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계획을 중단할 생각은 안 했던 걸까? 저는 그런 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박 씨에게 아내 한 씨는 더 확실하게 재우기 위해서 술을 더 먹으라고 이제 권합니다. 결국 박 씨는 집에 와서 술을 더 먹고 만취해서 잠들게 된 거죠. 잠이 든 걸 확인하고 나서는 최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최 씨를 집 안으로 들여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범행이 시작됩니다. 아까 전에 그 한 씨가 범행 추정 시각에 친구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 씨가 그 내연남 최 씨를 그 집으로 들인 이후에 본인은 갑자기 택시를 타고 친구가 있는 노래방으로 갑니다. 여기서 지인들이랑 자정이 넘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왔던 거예요. 근데 한 씨가 노래방에 간 거는 계획된 일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면 한 씨가 밤 11시쯤에 택시를 타거든요. 출발을 하면서 그 노래방을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나 지금 택시 타고 너네 노래방 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시간에 택시까지 타고 왜 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친구의 반응은 노래방에 오기로 약속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노래방으로 가는 게 범행 계획에 있었다면 미리 연락을 해두지 않았을까? 오늘 놀러 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친구의 반응을 보면 뭐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것 같고 두 사람이 범행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다가 아내인 한 씨가 아무래도 의심을 많이 살 것 같으니까 급하게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물론 저희 작가님하고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한 씨가 알리바이를 만드는 동안 최 씨가 본격적인 범행을 준비해요. 조금 기다려요. 이제 완전히 잠들어서 누가 잡아가도 모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잠들었다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박 씨를 침대에 엎드려 누운 자세로 눕혀놓고요. 주변에 휴지를 풀어서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끝까지 철저했어요.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차단기 버튼을 눌러놓고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도주를 한 거예요. 이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건 뭐였냐? 차량 블랙박스 영상들이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예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본인들이 찍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진 않았겠지만 설마 경찰이 거기까지 보겠어? 라고 그냥 좀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들 딴에는 현장을 완벽하게 조작을 했다고도 생각을 했으니까 경찰이 분명히 실화로 판단을 할 거고 그 이상의 수사로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최 씨는 범행 직후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불 질렀어 라고 알립니다. 이 모습도 다 녹화가 돼 있었어요.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 벽에 기대서 통화를 하면서 진짜 소름인 건 불이 제대로 타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모습 다 찍혔습니다. 왜 늘 나는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영상 맨 마지막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한 씨의 모습도 그 노래방 밖으로 나오는 게 다 찍힙니다. 그 화면을 보면 좀 무서운 게 그 범행 사실, 그러니까 불 질렀어 라는 그 사실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표정에 그렇게 크게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이 난 거를 자기가 뒤늦게 알게 됐으면 지금 남편이 불에 타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잖아요. 최 씨는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합니다. 범행 당시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 바지로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택시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동해요. 그런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봤을 거잖아요. 그 전날, 그 전전날 영상들도 확인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이게 뭐야?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사건 하루 전에 그 차량을 똑같은 그 사각지대 장소에다가 주차를 해두고
범행을 실행하려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범행, 이번에 불을 질렀잖아요. 그날 했던 범행이 2차 시도였던 거죠. 이때도 똑같이 한 씨의 승용차 뒷자리에 숨어 있다가 같은 방법으로 그 아파트 건물로 진입하는 게 다 찍혔어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때 주변에서 그 둘을 본 사람들 중에 조금 예리한 사람들은 사실 예리하지 않더라도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냐면 한 씨가 이제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최 씨를 부른 거예요. 장례식장에. 이거 지금 무슨 미친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식구들한테는 외사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다시 대포폰을 장만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 피해자분 박 씨의 취미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였는데 장례 뭐 그래봤자 얼마나 깁니까. 장례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중고시장에 내놓습니다. 어디에 팔지 막 찾아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리고 회사에다가 사망 위로금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실 본인들은 뭐 불화 때문이었다, 보험금 때문에 살해한 게 아니라 뭐 피해자의 폭행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범행 전에 발견된 정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다 지금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되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다, 상중인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초반에 한 씨가 그 내연남 최 씨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불이 났던 것도 이웃 주민에게서 듣고 뒤늦게 알게 된 거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남편 사망 후에 한 씨와 최 씨가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게 수사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누가 봐도 남편 일을 아내가 할 상식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도 좀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이제 의심이 커지니까 둘이 어떤 관계냐라고 추궁을 했었는데 그때도 최 씨를 자신의 외사촌이라고 진술을 해요. 어떻게든 이제 최 씨가 사건에 관련이 없어 보이도록 해야 하니까. 근데 두 사람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한 씨가 회사 동료가 있어요. 좀 복잡해요. 한 씨가 회사 동료의 딸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현금 500만 원을 이체하고요. 또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이동한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500만 원이 그 계좌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 최 씨의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500만 원이 최 씨에게 갔어요. 한 씨 말로는 이거 그냥 최 씨한테 빌려준 돈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굳이 뭐 돈 빌려주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뭐 동료의 뭐 딸의 명의 카드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돈을 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범행의 대가로 건넨 돈일 것이다. 이게 경찰의 판단이었어요. 자, 재판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박 씨가 한 씨에게 욕을 하고 때렸다고 하길래 내가 그냥 겁 좀 주려고 시도했던 거지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 이미 이때는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될 수 있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집에 안 갔다고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불을 지른 것도 살해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혼내주고 싶은 게 다였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단기 버튼까지 내려놓고 도주를 해서 마치 누전으로 인한 화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지금 단순한 게 아닌 게 뭐냐면 단순히 진짜로 최 씨 말대로 겁만 주려고 했었다면 그렇게 그 자리를 떠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겁을 주다가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든 불을 끄고 엄포를 놓든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최 씨는 차단기를 내리고 그 자리를 떴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당연히 사람이 죽는다는 거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사리가 없었다라는 주장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한 행동이 나중에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고 나는 그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 그거 자체가 살인의 목적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인 건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어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 범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살인이 두 번째 시도였잖아요. 진짜로 혼 좀 내주고 싶었다? 그러면 처음 시도했을 때 몇 대 때리고 끝냈어도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이 굳이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잃기를 기다렸느냐. 하루를 미루면서까지. 박 씨가 잠들어야만 가능한 범행, 즉 살인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어색한 게 있죠. 둘이 혼내주러 왔다가 한 사람은 그것도 그 집의 주인인 내연녀가 갑자기 노래방으로 간다. 내연남만 그 집에 남겨두고 둘이 남겨두고.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재판부는 지적을 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최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뭔 소리를 하냐면 그거
내가 그 내연녀 그 한 씨한테 개를 선물했었다. 그 개랑 놀려고 남아있었다. 내연남 남편이 있는 집에 개랑 놀려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있었어요. 한 씨가 그랬잖아요. 나는 최 씨가 불 지른지도 몰랐고 이웃이 알려줘서 알았다. 근데 최 씨가 도주할 때 콜택시 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도주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부는 한 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씩을 선고합니다. 일단 그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는 방화살인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 판결문을 좀 참고를 해보니까 특별 가중인자로 잔혹한 범행수법까지 들어가면서 최종 30년씩 선고가 된 거죠.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자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했었는데 상고까지 기각이 되면서 최종 30년씩 확정이 됩니다. 이게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어떤 참작 요소가 들어가고 나서도 지금 30년이 나왔던 거예요. 남편 죽이고 나올 보험금으로 본인들은 핑크빛 미래를 꿈꿨겠지만 80이 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조금 뒤에 가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게 진짜 이게 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잖아요. 매번 범인들은 자기는 완전 범죄야 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죠. 분명히 그들도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다 접했을 거고 그 살인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잡히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이런 범죄는 계속 벌어집니다. 나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계획범행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지르진 않을 테니까요. 이게 크게 자기 합리화와 현실 부정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해요. 범행을 계획을 하고 나면 남들은 잡혔지만 나는 실수 안 할 거야. 난 치밀하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과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범죄자 특유의 어떤 자존심과 통제욕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왜곡을 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바보는 아니지만 이건 모를걸? 그러니까 나는 다를 거라고 믿는 거. 결국에는 두 가지 다 비슷한 개념인데 이 내연남녀 살인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데 통신기록까지 다 남아있는데 경찰이 와서 봐도 방화로 보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죠. 범죄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머리를 쓰고 굴려도 결국 그 위에 그걸 잡아낼 경찰,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똑똑한 경찰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